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13주차 첫 번째 강의인데, 그런데 사실은 멜랑콜리를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12주차 그 두 번째까지 강의를 연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에도와 멜랑콜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도를 했습니다. 근데 에도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아주 사랑하는 딸을 잃은 두 분의 예를 들면서 정상적 애도와 병적 애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병적 애도라고 해가지고 이건 병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건데 좀 애도 기간과 강도가 좀 심하다라는 의미에서 병적 의도라고 애도라고 프로이트가 붙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대상에 대해서 리비도가 투여됨으로써 대상을 사랑하는 전제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순위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려면 일단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해야죠.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 이제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죽음을 생각합니다. 대상에. 그러나 죽음만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밝혀집니다. 아무튼 대상이 상실되면은 그 대상에 대한 그 투여되던 리비도가 그 사람과 나누었던 기억으로 투여되면서 기억이 양파 껍질 벗듯이 살살살살 벗겨지면서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그러면서 기억에 과투여가 됩니다. 과투여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 상사병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름시름 앓죠. 그 시름시름 앓는 이유는 리비도가 밑빠진 독처럼 밑빠진 독에서 빠져 출혈이 되는 겁니다. 출혈이 되면서 이게 몸이 시름시름 아프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간이 계속되면은 진짜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정상적인 애도는 기억에 투여되던 리비도를 다시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애도요. 그러니까 리비도 투여를 대상에서 분리해 가지고 자기 애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대상 포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BTS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그러다가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기 자신에게로 리비도를 철수시켰다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대상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애도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다른 어떤 그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승화되면은 더더욱 좋은 아주 정상적인 애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이 정상적인 애도로 가지 않고 병적 애도로 계속 애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애도의 그 뭐랄까 깊이가 점점 심화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엇이냐면 대상에 대해서 애증병존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두고 가다니 하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과 증오가 계속 교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리비도 출혈은 점점 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령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병적 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병적 애도에서 빨리 리비도를 대상에서부터 철수시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기의 나르시시즘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무엇이냐면은 그 정상적 애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할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야지 병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 그런데 이러한 애도의 병적인 애도가 정말 심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멜랑콜리로 갑니다. 멜랑콜리로 가요. 이 멜랑콜리는 이게 전통적인 용어인데 요즘은 이걸 갖다가 디프레션이라 그래가지고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인 그러한 그 정신분석이라든지 정신의학에서는 유럽에서는 이것을 멜랑콜리라고 했습니다. 멜랑콜리. 그 멜란콜리아라고 하는 히라버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이 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울. 근데 그것을 멜란콜리아라는 것을 그대로 히라버를 가지고 와서 걔네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그 우울증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영미에서 영미 정신의학이 가지고 들어온 일종의 영어입니다. 영어. 이 전통적인 그런 우울증의 그 용어다. 이 멜랑콜리가. 그러면 병적인 애도가 너무나도 심해지고 기간이 길어지면요 멜랑콜리로 갑니다. 그러면 이 멜랑콜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핵심적인 것이 대상을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정상적인 애도와 병적인 애도 다 포함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대상에게 투여되던 리비도를 철수시켜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르시시즘을 가져오는 게 정상적인 건데 대상을 포기를 못하고 멜랑콜리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대상과 동일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동일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상을 아예 가지고 들어와서 내 자신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동일시의 사례를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TV 프로 중에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대한 정신질환이라는 걸 모르고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면서 아주 희귀한 아주 재미난 사례처럼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에서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7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남자랑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자 또 7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고양이를 데려다 키웁니다. 고양이를 키워요. 그런데 고양이가 다시 수명이 짧지 않습니까? 근데 7년을 살다가 7년 만에 고양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랑하는 남편의 대체물로서 고양이를 했는데 고양이도 또 사랑하는 그 애지중지했는데 고양이가 7년 만에 죽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부인이 고양이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양이가 아무리 인간의 말을 하려고 해도 야옹 야옹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음식을 먹는데 테이블 위에 올라가 가지고 고양이처럼 자세를 해가지고 핥아 먹습니다. 이렇게 접시에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바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뛰어내려요. 그 테이블 위에서 먹다가 탁 뛰어내려요. 그리고 잠도 고양이가 자던 곳에 가서 요렇게 하고 잡니다. 오케이?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바로 동일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대상의 대체물이었던 고양이가 또 죽자 그 고양이가 된 겁니다. 이 부인이 고양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동일시 됨으로써 내가 고양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동일시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오케이? 고양이가 아니어도 개를 키웠다. 개가 됩니다. 왕왕왕왕 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어요. 저기
시간적 거리를 두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자,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트가 1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명제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한다. 나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이렇게 하잖아. 나 너가 필요해. 너를 갖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갖지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영어로 말하면 have 동사를 씁니다. have 동사를 쓰는 한에서는 뭐냐면은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령 만년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년필은 내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have 동사는 주체와 대상이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ave 동사가 더 이상 have 할 수 없을 때, 소유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대상이 된다. 이때의 된다라는 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또는 become, become. 그러니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심리가. 그러니까 대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자, 여러분들 제8요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8요일에 그 다운시 증후군의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그 영화에서 아주 재미난 시귀절을 얘기합니다. 첫 장면에서 이런 겁니다. 이 다운시 증후군의 사람이 나무를 다 껴안으면서 나는 나무를 만지면 나무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 이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된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은 동일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시. 근데 이거는 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을 소유하고 싶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다 할 때까지는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이제 우울증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동일시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거기서 아름다운 겁니다. 최고의 사랑의 경지는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들어와요. 대상을 포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봅시다. 이제 사랑하는 대상을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으로 갖고 들어왔으니까 무엇이냐면 그 안으로 갖고 들어온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자기 애가 아주 극으로 가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아주 극단적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박테리아라든지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을 침입하면은 사실은 그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혈구가 공격을 합니다. 이물질이라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대상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사랑이 극단적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최고의 사랑이 되면서 반대로는 그 대상을 공격합니다. 오케이? 공격. 그러니까 애증병존이 극에서 극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이 이렇게 극까지 갔다가 증오도 극까지 갑니다. 증오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공격을 해요. 그를 공격합니다. 오케이? 이 애증병존이 완전히 극단적이 된다. 이제 이 교대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그리고 이미 대상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은 무엇이냐면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방 안에 있어요. 마치 자폐증처럼. 왜? 이미 자기가 되어서 자기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밖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공격이 계속되면서 무엇이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병적인 애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이 자기 책임인 것처럼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책감이 이 우울증에서는 극단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도 극단적이 되고 애증병존도 극단적으로 교대가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쪽으로 갑니다. 무엇이에요? 아까 죄책감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비난입니다. 자기 비난, 그 다음에 자기 공격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자살에 이르릅니다. 이게 대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일종의 대상을 갖고 들어와서 그 대상을 공격하고 대상을 사랑하는데 이 공격이 극단적이 돼가지고 죄책감이 커지면서 비난하는데 왜 자기가 대상을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이 내가 됐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바뀌어 같은 문맥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살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 자살에 이르는 것은 결국은 대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울증이 진짜 무서운 것은 다른 병과는 다르게 자살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신병은 자살에 이르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우울증만 자살에 이르는 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그러니까 대상을 갖고 들어오면은 그 굴러온 돌이 자아를 빼내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게 됩니다. 근데 또 요때 자살 직전에 어떤 것이 이제 또 일어나느냐 하면은 1차적 나르시시즘으로 퇴행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아기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엄마랑 어머니랑 합체 한 몸이라고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와의 분리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바로 얘네들은 한 몸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을. 그러면 그 한 몸의 매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엄마의 젖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이 일종의 구강과 엄마의 젖이 하나가 되면서 그게 접점이 되면서 엄마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구강적 합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둬야 될 것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상실되자 사랑하는 대상을 갖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애증이 엄청나게 극과 극으로 간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애의 단계, 사랑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하나가 되는 것의 모델은 바로 엄마와 아기입니다. 오케이? 이것이 가장 사랑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경지의 사랑이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얘가 구강기적인 합체의 단계로 가면서 엄마와 하나가 됩니다. 이게 이중적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원래 사랑하던 남편을 가지고 상실된 남편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남편과 하나가 되고 아까 고양이와 하나가 되면서 퇴행을 합니다. 퇴행을 하면서 무엇이냐면은 어머니와 합체의 단계로 퇴행을 해서 어머니와 하나가 됩니다. 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떨어집니다. 빌딩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요. 자살하는 방법 중에서 떨어져 죽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것이 이미 19세기에 유럽에서 거의 유행병처럼 이게 번졌었나 봐요. 19세기에. 거기는 그 여러분들 파리에 여행을 가면 알겠지만 걔네들은 대개가 5층, 6층인데 한 층에 이 높이가 천정이 높아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한 10층 정도 됩니다. 10층 정도. 그런데 걔네들로는 한 6층. 거기서 막 떨어지는 일들이 유행병처럼 번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창문에서 뛰어내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말로 데프네스트라시옹이라고 됩니다. 여기에 데프네스트라시옹이라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창문에서 뛰어내리기예요. 그런데 요것이 독일어로는 니더컨맨이라고 합니다. 니더컨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니더컨맨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래가 이게 뛰어내리기예요. 뛰어내리기. 오케이? 떨어지기.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니더컨맨은 다른 뜻이 하나가 있어요. 분만하다. 엄마가 아기를 낳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방금 전에 우울증 환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대상과 동일시한 다음에 구강기적 합체의 단계로 퇴행하면서 어머니와 상실되었던 분리되었던 어머니와 동일시한 다음에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럼 뭐예요? 엄마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엄마와 하나가 됐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더컨맨이 바로 그러한 자살 방식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우울증 환자의 자살은 그러한 상징적 의미를, 무의식적 의미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우울증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우울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끌어내야 됩니다. 무조건 밖으로 끌어내서 삶의 기쁨을 되돌려 주어야 돼요. 삶의 기쁨을 되돌려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Love yourself. 이것만이 우울증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병이다. 이거지. 그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보면은 큰 사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큰 사물은 최초의 사랑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큰 사물, 독일어로는 다스딩, 프랑스 말로는 라쇼즈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이 역할을 대신해요. 어머니가 이 큰 사물, 그러니까 상실된 최초의 사랑의 대상, 이것을 큰 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뛰어내리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 무서운 겁니다. 죽음으로써 순수한 사랑이 실현되는 겁니다. 엄마와 하나가 되면서 엄마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돼요. 자, 왼쪽이 애도입니다. 애도.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무엇이에요? 멜랑콜리를 도식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는 대상을 상실하자 그 리비도를 자기 자신에게로 철수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면서 대상을 포기해요. 대상을 포기해. 그러면서 나르시시즘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나르시시즘은 2차적 나르시시즘이에요. 2차적 나르시시즘. 그런데 멜랑콜리는 어떤 거냐면 대상이 상실되자 상실된 대상과 동일시하면서 어머니와 하나가 되었던 합체였던 그런 1차적 나르시시즘의 단계로 무엇이에요? 퇴행을 합니다. 퇴행을 하면서 자아를 포기하면서 자아가 상실되고 자아를 포기하면서 자살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사랑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밖에다 두고 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금 나눠주십시오.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오케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굳이 이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는 이 멜랑콜리 그런 것으로 발전한 사람들이 사례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멜랑콜리를 특별히 제가 여기다 삽입시킨 이유는 이 멜랑콜리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동료, 우리의 자식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대한 약간의 뭐랄까 지식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주기 위해서 이걸 특별히 넣은 것입니다. 자, 이제 멜랑콜리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무엇이냐면 자,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무엇이냐면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두 가지 사례가 있었죠. 황모군과 그 다음에 송무슨 씨, 그죠? 모 씨, 그죠? 근데 송모 씨는 외상적, 신체적인 외상을 엄청나게 입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입었는데, PTSD에 생각보다는 강해요. 그런데 황모 씨는 말짱하게 아무 외상을 입지 않고 나왔는데, 이 양반은 오히려 6개월 뒤에 PTSD가 걸리면서 점점 심해져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막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PTSD가 바로 외상신경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PTSD가 걸린다 그랬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가 무엇이에요? 그 자체가 PTSD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기억에 기록됐다가 사후적으로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어떠한 광경이나 풍경을 보았을 때 아니면 단어를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이럴 때 이것이 떠오르면서 PTSD가 증상으로 찾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고 PTSD 증상은 기억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요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족이에요. 유가족은 바로 뭐냐면 그 두 분이 있었죠? 두 분 다 무엇이냐면 한 분은 정상적인 애도였고 한 분은 병적인 애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둘 다 정상인데 약간 한 분은 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심한 것을 병적 애도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멜랑콜리로 발전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한 겁니다. 이제 그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이것은 사회 인류학적인 아주 법적인 차원의 장례와 배상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추모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살아남은 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죽은 자에 대한 사회 정의 차원에서 장례와 이들의 죽음을 헛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념을 하고, 오케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징적 빚을 갚는 겁니다. 상징으로서 그에게 빚을 갚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그래야만 살아남은 자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다.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또 해봅시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것이 타지마할이라고 있죠. 이 타지마할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인도에 있는 이게 그 무굴 제국의 샤자한이라고 하는 왕이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 왕비만 사랑했어요. 이 사장. 그리고 자식도 많아요. 뭐 열 몇 명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샤자한이 이 뭐냐면은 아무런 저거를 안 합니다. 정사를 돌보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만을 생각하다가 무엇을 하느냐. 이거 타지마할을 건립합니다. 이게 바로 샤자한의 부인의 묘입니다. 묘예요. 이렇게 예술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멜랑콜리에 걸리지 않아요. 샤자한은. 물론 이 사람이 멜랑콜리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국가 경제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휘청거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무굴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요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사람은 샤자하는 그러니까 멜랑콜리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대상을 동일시해서 가지고 들어오기 전에 뭐냐면 그 기억을 바깥에다가 예술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그런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면서 그것이 이쪽으로 대체가 됩니다. 대상을 가지고 들어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샤자한이 멜랑콜리가 안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체어링 크로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영국에 가면 이거 하나가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13세기 에드워드 1세가 그 사랑하는 왕비 엘리노가 죽었을 때 엘리노의 장례식을 거기 민스터 사원인가요? 거기로 시신을 장례식을 하러 옮기는 과정에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쉬는 곳마다 체어링 크로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다 불타져 없어지고 런던역 앞에 하나가 남아 있어요. 이게 체어링 크로스예요. 그런데 체어링 크로스는 무엇이냐면 이게 프랑스 말이 어원이에요. 쉐르헨느라는 그러한 말이 이 말의 어원이에요. 영어에. 그러면 쉐르헨느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왕비가 기념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1세도 뭐예요? 멜랑콜리에 안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념비를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일종의 그 추모 사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살아남은 자로 하여금 우울증으로부터 방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상을 심리 내부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생길 증상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기념비를 만들므로써 기념비에다가 기억을 가둬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우리가 PTSD가 왜 걸려요? 바로 기억 때문에 걸리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 그래서 추모 사업은 단순한 추모 사업이 아니라 산자들의
어떠한 이게 정신적인 일종의 힐링 효과가 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 많이 쓰죠. 저는 사실 그 말 싫어합니다. 근데 그 말은 별로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에 맺혔다. 그런데 이러한 추모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중에 하나가 망부석이에요. 망부석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제주도 같은데 아니면 남해안 같은데 가면 망부석이라고 하는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남편이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안 나갔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기다림에 지쳐서 돌이 된 게 이게 바로 망부석이에요. 남편을 기다리면서 생긴 돌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망부석과 바로 타지마할이라든지 체어링 크로스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은 체어링 크로스와 아까 타지마할은 사랑하는 대상이 상실된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망부석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무인도에 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체조차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세월호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세월호에서 아직까지 희생된 6명인가 9명인가 아직까지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부모, 그러니까 그 학생의 부모라든지 그 시신을 못 찾은 일종의 유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치료는 시신이라도 찾은 사람과는 다르게 치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망부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비도가 가다가 막혀버린 겁니다. 리비도의 정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건 출혈이 아니라 리비도가 그냥 정체돼 가지고 울혈이 돼버린 겁니다. 울혈,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시체라도 찾았으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북 이산 가족 찾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저는 서울서 태어났지만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이북이셔요. 그래가지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냐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제하에 한 70년대서부터 제사를 지냈어요. 70년서부터. 그러니까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비도가 정체가 되면서 이게 뭉쳐버리는 겁니다. 뭉치면서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그냥 딱딱한 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산가족의 문제는 진짜 정치와 떠나가지고 정말 인간의 사랑의 문제로 이게 인도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상적인 애도는 무엇이냐면은 대상에게 투여됐던 리비도를 철수시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게 나르시시즘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라가슈라고 하는 정신분석가는 그래서 정상적인 애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나쁜 거 아니야? 이거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은 자가 한번 1차적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애도는 뭐예요? 기억의 과투여가 되다가 그 다음에 기억에서 이렇게 리비도를 철수시키는 거죠. 철수시키면 기억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죽은 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죽은 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우울증에 빠진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있었어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몸이 축나는 것을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안다면 원치 않을 것이다. 나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오히려 고인에 대한 기억의 리비도를 철수시켜서 기억을 없애는 겁니다. 이게 고인에 대한 일종의 정말 따뜻한 배려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네가 아픈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다오. 어머니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부분이 따라서 결국은 고인을 잊어버리는 것이 일종의 고인을 다시 죽이는 거라고 라가슈가 말했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망자에 대한 예의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락강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두 죽음 사이의 존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속하는 건데 첫 번째 죽음은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대상의 죽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바깥에 있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주체 심리 내의 기억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지우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추모 사업과 기념비를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죽은 자를 사랑했던 그런 살아남은 유가족을 위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것이 반드시 기념비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살아남은 자를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구천을 헤맨다. 이렇게 합니다. 구천을 헤맨다. 그것은 뭐냐면 구천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인데 땅속 깊은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어서 저승 가기 전에 구천을 통과해야 돼요. 구천을. 그러니까 넋이 돌아다니는 곳이에요. 완전히 저승으로 가기 전에 영혼이 헤매는 거. 그러니까 구천에서 헤매면은 그것 자체가 그게 불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완전히 죽고서 영원히 저승길로 가야 되는데 구천에서 헤매면서 망령으로 나타납니다. 영령으로. 아주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라고 하죠. 바로 그 귀신이 되는 겁니다. 구천을 헤매는 것이. 그러나 저는 이 구천의 공간이 바로 살아남은 자의 기억의 공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는 뭐라 그래요? 대상을 갖고 들어온다 그랬죠? 사랑하는 대상이 상실되면 그 사람과 나누었던 기억을
계속 되살리면서 기억의 리비도를 투여하면서 무엇이에요?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를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보내지 못하니까 무엇이냐면 내 기억 속에 떠도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살아남은 자의 기억 자체가 이미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천이다. 그러면 실제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지난 애도를 할 때 제가 예를 들었죠. 그 부인의 얘기입니다. 남편이 어린 자식 2명을 놔두고 일찍 여의자 이 부인이 그냥 매일 산소에 가서 우는 거예요. 우니까 그 동네 어르신들께서 그 부인한테 가서 자네가 이러면 어떻게 하나? 저 어린 자식들은 누가 키울 건가? 저 어린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자네가 이러면 안 되지. 요거 한마디랑 또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이러면 자네가 이러면 이 자네 남편도 저승으로 못 간다네. 구천을 떠돈다네. 이렇게 말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구천을 귀신이 되어서 떠돌게 하지 않는 방법은 살아남은 자가 그 기억에서 지워서 영원히 저승길로 가게 하고 그 살아남은 자의 기억에 투여되던 리비도를 뭐냐면 또 다른 사랑하는 자식, 또 다른 아주 가치가 있는 어떤 예술이라든지 그런 작업에 그것을 다시 재투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건강하다. 여러분들 제 이 에도와 멜랑콜리의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꼭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대상이 상실될 때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아주 유일한 길은 빨리 리비도를 회수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데 써라. 여러분들 그리고서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할 거냐면 터미네이터 2를 분석할, 거기에 꿈이 2개 나옵니다. 그것을 할 테니까 다음 시간 할 때까지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2를 반드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